제가 볼 때 우울증이 심한 분도 우울증이 아닌 분도 왜 이렇게 다 우울하다고 할까?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닌 남들이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무기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즘에 제 주변에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하면 요즘 워낙 무기력한 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현대인들이 무기력증에 좀 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잘 걸린다면 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무기력은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단어일 것 같아요. 뭐 거의 매일 들으니까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얘기하고, 뭐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얘기하고, 그 무기력을 해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볼 때 우울증이 심한 분도 아니면 뭐 우울증이 아닌 분도 왜 이렇게 다 우울하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번은 병원 가까운 곳에 이제 교보문고가 크게 있어서 가서 한번 점심시간 내내 좀 훑어본 적이 있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에리 프롬이 예전에 쓴 책인데,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들고 와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각 잡고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간략하게 정말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닌 남들이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무기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내용을 제가 만나고 있는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대입해 보니까 정말 다 맞더라고요. 그 에리 프로미스 책 쓸 때에 비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좀 그런 압박감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다들 무기력을 더 크게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력인데도 좀 심각한 무기력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한 혹시 기준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약간의 무기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이게 사실 본인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거랑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랑 저희 검사 결과랑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모든 정신과는 아닌데 언젠가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들에서 저희도 그렇고 이제 뇌파 검사 같은 것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거랑 실제 뇌기능의 저하가 얼마나 이제 좀 코릴레이션이 되나, 결부가 되는지를 보려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이게 내가 게으름 때문이다,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고 그냥 내가 성격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막 자책하는데, 실제로 뇌파를 찍어보면은 뇌가 거의 잠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할 때 자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자고 있을 때나 나오는 뇌파들이 막 그것만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뇌기능의 저하,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온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뭐 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집에서 뇌파 검사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실제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인은 수면과 식욕의 변화가 가장 이제 확실하게 좀 흔하게 동반되는 사인들입니다. 이제 수면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수면 시간이 길어졌거나, 아니면 수면이 반대로 너무 짧아졌거나, 아니면 식욕도 입맛이 너무 뚝 떨어져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먹어도 쌀밥을 그냥 모래알 씹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언젠가부터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수면과 식욕의 변화는 우리 뇌기능의 저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사인들이거든요.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파가 좀 너무 잠들어 있고 그런 거 뭐 먹는, 그럴 때 뭐 먹는 약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그렇게 뇌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그런 뇌기능을 좀, 저하된 뇌기능을 살려주기 위한 약물 치료를 보통은 권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뭐 운동이라던가 유산소 운동하고 밖에 자주 나가서 햇볕도 쬐시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드리지만, 심하게 처져 있는 상태, 무기력이 되게 심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게 안 돼요.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반드시 좀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약을 이제 쓰면서 본인들께서도 궁금하시거든요. 막 한 2, 3개월 지났을 때 나 괜찮아졌는지 다시 검사해보고 싶다 이러신 경우들도 있는데, 검사하면은 저도 신기할 때가 많아요. 진짜로 이제 뇌파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제 회복된 뇌파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채널 댓글에 진짜 많이 달리는 게, 우울증 그런 게 어딨냐, 택배 상하차 하면은 금방 다 낫는다. 매일 5kg씩 달리기 하면은 그런 거 다 없어진다라는 댓글들, 왜 굳이 저희 채널에 와서 열심히 달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열심히 굳이 찾아와 주셔서 달아주시는데, 사실 그런 검사 결과들은 이제 이런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아무래도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 무기력증에 조금 잘 걸릴 수 있는 걸까요? 약간은 연결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 뭐 모든 사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고. 저도 딱 지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절대 모든 사람이 여기 연결되지는 않을 거고요.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있겠죠. 마음 먹었는데도 의지가 약해서 그냥 타고난 인내력 자체가 좀 약해서 우리가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예, 타고난 아기 때부터 기질이에요. 아기 때부터 그 4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자극 추구성, 그러니까 새로운 거 보면 막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위험 회피성, 무서운 거 피하는지 덤벼드는지,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 막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지 혼자인 걸 더 좋아하는지, 마지막으로 인내력이거든요. 사실 인내력이 타고난 요소기는 해요. 인내력이 타고난 거예요? 네, 타고난 요소가 꽤 큽니다. 기질적으로.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키울 수도 좀 있겠지만 네, 기질적으로 타고난 게 꽤 커요. 우리가 강아지들 훈련시킬 때도 강아지들마다 다르잖아요. 막 말 잘 듣고 잘 따라와주는, 훈련에 잘 따라와주는 강아지도 있고 자기 멋대로인 강아지도 있고, 이 기질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게 사실 꽤 있고 그 기질과 환경이 만나서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격은 나의 타고난 기질과 내가 살아왔던 뭐 환경, 내가 받았던 교육, 부모님으로부터의 양육,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 성격이 만들어진 거라서 네, 이 무기력과 게으름이 어느 정도 결부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거라기보다는 그 의지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와, 이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뒤에 너무 자주 보게 돼서 이번에 제가 쓰게 된 책 처음도 이 예시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기업들 회사들이 되게 많은 한가운데 제 병원이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대기업 다니시는 회사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돼요. 남들 보기에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생겨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참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약물 치료를 하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은 다행히 금방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몇 달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죠. 안타깝게 이제 이분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가를 이제 좀 내야 되니까 저한테 요청하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믿고 진단서를 적어드리고 인사팀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가를 3개월 받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진료실에 오면 제가 질문을 던져요. 좀 시간 어떻게 보내실 거냐? 좀 어떤 대답이 많이 돌아올 것 같으세요? 대부분 뭐 첫 번째는 이제 좀 쉬고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네네. 이거 제일 많이 이야기했죠. 아니면 뭐 두 번째는 그냥 뭐 고향집이든 어쨌든 집에서 네. 좀 쉬면서 그냥 네. 가만히 있으려고요. 저는 진짜 이런 대답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 여행 다녀오겠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너무 건강하고 좋을 것 같은데, 충격적이게도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영어학원 등록했다. 나는 이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영어학원을 등록했다. 혹은 IT 업계 학원에 새로 등록을 했다. 이 기회에 자격증 하나 따놓으려고 한다. 라는 얘기들을 진짜 놀랍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뇌기능이 저하돼서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티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영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잘못됐다. 네,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인데 방향성이 너무 잘못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다양한 대기업 뭐 공무원신 분들 많이 만난다 했는데, 혹시나 번아웃이나 뭐 무기력증 잘 걸린 직업도 있나요? 특별한 직업들도 있고,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 자체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던 심리 상담사들의 모습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쟤네들 왜 이렇게 애들이 무기력해져 있지? 보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해도 환자분들이 계속 술을 다시 마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느끼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알코올 치료를 도와주시는 그분들이. 열심히 해도 그래 그럼 나 이제 술 안 마실게요 이러고 갔는데 다음에 또 마시고 오니까. 그래서 번아웃이란 게 어떤 직종에 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란 게 무조건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 남들보다 이 절대값, 노력의 절대값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기력이, 번아웃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일종의 연관성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들인 노력과 거기서 내가 얻는 성과, 성취감이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번아웃이 오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되게 많이 기울이더라도 성취감이 잘 찾아오면 번아웃에 잘 안 걸려요. 근데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거 무슨 의미일까?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면은 회사가 크면 클수록 내가 큰 기계의 작은 부품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의미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일에서 오히려 과도한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
나는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직장에서 자아 실현하고 싶고 직장에서 내가 사는 의미를 찾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번아웃에 더 잘 걸립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역설적으로 리스크가 더 높아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가게가 좀 작더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쵸.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느낌이 있다. 혹은 내가 들인 노력이 바로 이렇게 뭔가 돌아오는 게 보인다라는 분들은 잘 안 걸리죠. 이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좀 이어지는 게 지금 노력한 만큼 내 성취로 안 돌아오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처음에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해서 한 줄로 하면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정말 좋은 대기업,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기가 원해서 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은 그냥 남들이 너무나도 선망하는 직업이고 그쵸. 그렇게 해야지 결혼도 잘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글로 갔는데 사실 그 집단 자체가 노력이 성취로 전환이 되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약간 좀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그러면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럼 뭘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사회가 사실 살기 힘들어지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정해진 듯한 정답 코스를 밟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영어 유치원 가고 사립학교, 국제학교, 그 다음에는 아이비리그 유학 막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몰아붙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뵙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 아이비리그, 그 다음 정신과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남들은 이제 너가 아이비리그 명문대까지 나왔으면은 혹은 국내 최고 명문대 나왔으면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쵸. 뭐가 있죠. 네, 어떻게 막 다들 생각하는 거는 뭐 실리콘밸리 가서 자신이 창업하고 혹은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영역을 막 펼치길 바라는데 이분들은 이제 무기력해진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남들 맞추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내 삶은 뭘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솔직히 정신과에 바로 데려가기에는 소위 흔히 말하는 말로 쪽팔리잖아요. 주변 내 친구들이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다 아는데 그래서 정신과에도 안 데려가고 몇 년째 이렇게 그냥 서로 싸우고만 잔소리만 하다가 그럼에도 이 무기력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되게 뒤늦게 데려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조금 사실 원래 병이라는 것도 초기에 탁 잡아야지 빨리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저도 정해진 정답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은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초중반 시간을 다 날리고 20대 중후반에 그래도 나 이제 뭐 해보겠다라고 하면 사회에서 많이 용인해 줘요. 그래 그 정도 뭐 좀 헤맬 수도 있고 지금 나이 때 시작하는 경우 많지. 근데 30대가 되어서 뭘 해보려고 하면은 그쵸 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더 막막하니까 더 회피하고 더 무기력해지고. 자, 그럼 무기력에서 좀 탈출하는 방법은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죠.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기력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삶에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요. 근데 그게 직장과 공부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내가 원하는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까지 벌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정말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 잘 없습니다. 많지 않죠. 네, 그런 일 잘 없어요. 자기 직무 전공 잘 못 살리잖아요. 네네. 그냥 나는 그럼 이 일을 할 거면 내가 그동안 왜 공부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은 사실은 우리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내가 정해진 만큼 일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 곳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정해진 보수와 사회 경제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직장 밖에서 따로 만든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잘 삽니다. 약간 이원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근데 직장 밖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든다는 포션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이든 아니든 간에. 그럼 그런 거는요? 그럼 일에서 내가 어쨌든 그걸 잘 못 찾으니까 그게 올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 일을 내가 원하는 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네. 뭐 그걸 이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바꾸게 되면 네. 그걸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전에 직장에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버는 만큼을 벌어요. 그럼 그런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아지나요? 그거 다들 사실 어느 정도 바라는 일이긴 하잖아요. 덕업일치라고 하죠. 내가 원하던 거.
그래서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아, 이게 일 외의 걸로 할 때 좋았는데 일이 되니까 또 뭐 어쩌란 말이지. 일이 되니까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것 같아요. 이게 해야 되는 일이 되면 약간은 또 또 피하고 달라지죠. 네. 달라지죠. 취미로 즐길 때와 그게 본업이 될 때는 좀 네.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좀 끈기 있게 해야 되는 일도 나는 별로 피하지 않고 타고난 인내심이 높아서 한번 시작하면 쭉 끌고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타고난 자극추구성이 높아가지고 이 일 저 일 계속 건드릴 때 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위험 회피성이 높아서 새로운 거 남들이 하라 그래도 잘 못하고 지금 거에 만족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 기질인가, 이렇게 타고난 나의 거를 좀 판단하는 게, 알아채는 게 되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기력지 않는 사람이 당장 끊어야 하는 건 좀 뭘까요? 누워서 핸드폰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쯤이었을 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을 텐데 도둑 맞은 집중력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얘기를 하죠. 이 온갖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 사람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만들어 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여기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더 보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개인의 의지력으로 이렇게 핸드폰 사용량, 뭐 인터넷 세계에서의 사용량을 줄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용량이 적당히 커버가 됩니다.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내가 무기력해져서 뭘 시작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더 온몸으로 맞아요. 사실 내가 정해진 스케줄이 없고 남들도 안 만나니까 더 핸드폰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온몸으로 그 시스템을 맞닥뜨리고 거기 빠져들게 되는 거죠. 환경 통제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냥 개개인의 이런 의지는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잘 세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뭐 다방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되게 공감 가는 게, 예전에 이제 원장님 지금 공부 잘 하시는 분들 막 인터뷰하고 책 낸 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보통 이제 휴대폰이랑 많이 싸우잖아요. 네. 이게 유혹이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휴대폰을 여기 이제 책상 앞에 이렇게 딱 놔두고 공부를 하면서 안 보려고 한대.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일 공감 갔던 거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휴대폰을 치워라. 유혹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기는데도 이미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럼요. 엄청나게. 그럼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 그냥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는 거다. 네. 그래서 휴대폰을 어디에 딴 데 치워놓거나, 아니면 그냥 휴대폰을 공부할 때는 아예 해지하거나. 네, 저도 진료실에서 이거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제 아이들이랑 예를 들어 축구공 애들이 축구하자 이래가지고 나가면은 제가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 몇 분 공 차다가 어느새 저는 핸드폰 보고 애들은 공 차고 있어요. 그럼 순간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러려고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최대한 일부러 안 들고 나갑니다. 애초에 안 들고 나가면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 뭘까요? 야, 너 의지가 부족해, 임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려고 그래, 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극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자극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미 심각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난 한 스푼 더 하는 것만 됩니다. 본인들도 본인에 대해서 고민 많이 안 해봤겠어요. 예, 온갖 고민 해봤을 거고 이겨내려고 노력 많이 해봤을 텐데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심각한 무기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집에서 잘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할 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딱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찾아가서 같이 나와서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면은 보통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합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좀 기력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더 무기력해지면 식사도 안 해요. 그러면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호르몬도 잘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집에 있으면은 햇볕도 잘 안 쬐고 유산소도 안 되죠. 결국은 나와서 움직이면서 햇볕 쬐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불러내는 거. 싫다고 해도 야, 나 집 앞이다, 나와라 라고 해서 맛있는 거 먹고 약간이라도 이 사람이 바깥 향기를 맡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것도 피한다. 그것도 막 괜히 엄청 자책감 느끼면서 막 혼자서 동굴 파고 들어가고, 척 봐도 얘가 워낙 꼬였다, 부정적으로 사고가 돌아가고 있다, 이럴 때는 사실 우울증의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정신과에 가는 게 좋은데, 그때 야, 정신과 가봐, 내 주변 사람도 갔어, 그냥 요즘 다 간대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예약 잡고 갈까요? 아니요. 안 가죠. 그럴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좋은 친구분들 중에는
대신 예약해 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진짜. 내가 너만 오케이 한다면은 내가 대신 알아봐주고 대신 예약해 줄게 라고 해서 주민번호 같은 거 물어보고 병원에 대신 예약해 주고 초진 볼 때 친구가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친구죠. 근데 지금 저는 원장님이 네. 무기력에서 해주신 말씀에 좀 와닿는 게 저한테도 사람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한 지 5년 반이 좀 넘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영상 올린 게 4,000개가 넘어요. 네. 쇼츠 일반인 다 합치면 4,400개 되나? 삭제한 것까지 합치면 4,500개 되겠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5년 반 동안 무기력한 적이 없어요. 네. 늘 조금씩 하기 싫을 수 있지. 네네. 크게 하기 싫었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는 안 지치니? 슬럼프가 안 오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좀 내가 그래서 안 왔구나 느꼈는 게 이제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를 하는가 해서 남들이 바라는 삶이라는 그 멘트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 게 남들이 바라는 삶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한 게 사실 지금부터 6년 전만 돌아가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선망하는 직업 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노력이 성취가 안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유튜버는 그 노력이 꼭 성공으로 안 이어지는 거지 내가 잘못하면 성취는 나한테 다 이어지거든.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처음 시작한 이후로 하루 평균 지금까지 무조건 2점 몇 개 올렸더라고요. 처음엔 적게 올렸고 나중에 많이 올렸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게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답을 좀 얻어가는 느낌? 그렇죠. 저도 뭐 같은 유튜버로서 이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전에 들을 때는 와 4천 몇백 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와 진짜 번아웃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직업병처럼 순간적으로 맞아. 스쳐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이고 그 와중에 성과물까지 나에게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번아웃에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다른 책 저자분한테 들은 건데 번아웃이 제일 많이 오는 직종이 의외로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바깥 분이 안 알아주잖아. 그쵸. 그리고 그분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뭔가 하거든요. 근데 남들은 야 그거 가지고 그래 밖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도 알아주지 못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일이라고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요즘 가전 이제 주부를 이제 남편이 하기도 하고 아내가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 성이든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좀 그 일에 대해서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20대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직업이 그 방향과 성과가 좀 일치되는 일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번아웃에 무기력에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자신감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게 다 그냥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또 다르면 뭐가 조금씩 다른 걸까요? 요즘 또 뭐 자존감이 낮은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자기의 자존감, 자신감 중에 자존감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은 이 세발 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발 탁자. 그러니까 한 축이 무너지면은 건강하게 못 써요. 그럼 세 축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죠. 나는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지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너 성취가 없어서 그래. 작은 성취라도 꾸준히 쌓아봐 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두 개를 무시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머지 두 개가 뭐냐? 다음 게 이제 자기 안전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안전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시겠지만 이제 김 작가님이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가 대학생일 때 미래를 그렇게 좀 암울하게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저희 때. 그리고 저희보다 더 선배님들은 사실은 대학교까지 나오면 미래가 좀 보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진짜로 마음 아픈 게 우리 사회가 너무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어서 사회가 안전하다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몰아붙이고 나는 지금 더 부족하다고 느껴. 사회가 이렇게 부족한데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지 라고 느끼면서 자존감을 건강하게 쌓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존감 세발 탁자 하나가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자기 조절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자존감이 건강하게 쌓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 사회가 내 뜻대로 살기 되게 어려운 사회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자기 안정감이 흔들리니까 부모님들도 솔직히 이 불안한 사회에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죠. 남들 다 한다니까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컨트롤하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조절감이라는 거를 가져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흔들리는데 그럼 자존감 흔들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더 노력해 라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자기조절감, 자존감이 쌓이기는커녕 이제 점점 더 번아웃만 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세발 탁자 중에 자신감이 그냥 하나로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기애라는 거는 결국에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니까 말 그대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한 자기애를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자기애가 심해서 문제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맞아. 예, 그거는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라 걔는 자기애가 너무 높아. 그쵸. 비대된 자기애, 과대해진 자기애일 때인데 이 경우는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리고자 가면을 만들어낸 경우들이 많아요. 공감돼요. 네. 이제 사실 내면 깊숙한 무의식에서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내면에 뭣도 없고 예, 이게 들통나면은 사람들에게 좀 공격당할 수 있고 사람들도 못 믿고 나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최대한 과대한 자기애를 만들어내요. 남들에게 거의 막 교주처럼 얘기하고 어릴 때는 뭐 폭력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되게 속에는 엄청 약한 자아가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이라고 느껴질 때 되게 민감해지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남들은 칭찬해 준 건데 와, 너 대단하다. 이상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겨우 이걸 나한테 칭찬이라고 해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충분치 않은데 명품으로 나를 도배하는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대표적이죠. 자, 그럼 자존감이 여중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존감 낮은 분들이 하는 최악의 행동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말한 것 같아요. 겉으로 나를 좀 메꾸려고 하는 거, 겉보이는 걸로. 근데 그게 겉보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 진료실에서 막 저한테 이런 얘기 꺼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막 내면이 중요하지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면서 저한테 말을 꺼낼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겉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보이는 게 내면이 아니라 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동시에 갖고 와야 될 중요한 거는 맞는데 겉에만 너무 치장을 하고 남도 겉으로 포장하면서 남에게 잘 보일 것만 여기만 맞추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계속 공허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떤 얘기들을 듣냐면은 진료실에서는 커플이 둘 다 되게 좋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막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그 말은 이미 이 사람들의 삶은 어느 정도 사실 안정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아이를 가지는 거는 상상도 못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를 싫어하냐? 아니에요. 막 아기도 좋아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거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정말 너무 과도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SNS로. 그쵸. 부자의 삶을 다 봐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나는 비교할 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럼 비교를 좀 덜 해야 되겠네. 아, 그쵸. 그러니까 정보를 일단은 최대한 좀 안 보는 게 좋고요. SNS 사실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좋은데 적당히라는 게 우리가 또 컨트롤 안 되니까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면 하셔도 되고요. 내가 하면서 어느새 남들 모르게 비교하고 있다 이러면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현실의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걸 알려줘요.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부자들은 뭐 입고 사는지, 부자들은 아기들에게 뭐 입히고 교육을 뭐 시키는지, 그리고 다들 그거 따라가느라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번아웃이 오고 열심히 사는데 공허하고 뭐 이뤄낸 거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예전에 제일 전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로 1위로 부탄이라는 나라가 꼽혔던 것 같은데 그 부탄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행복의 순위가 정말 많이 떨어졌던 뉴스 기사 나온 걸 봤거든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느꼈는 게 이게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남의 삶을 저는 아예 안 보는 것도 부탄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예전에 행복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행복도가 엄청 떨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약간씩의 비정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 세상에서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아예 없는 세상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게 과연 그렇게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야 부탄 봐 거기는 그렇게 만족하고 살래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 거기 가서 살래? 이러면 거기 가서 살래? 예를 들면 뭐 의학이든 뭐 그런 교육이든 이런 데서 분명히 부족한 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밸런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제 직업 특성상 저희 주변에 이제 부자분들을 많이 만날 거잖아요. 제가 만나는 분은 저보다 다
경제 여유가 있으신 분, 저는 소박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는데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라든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소득은 벌어야 한다 생각해. 근데 그걸 안 벌면서 비교 중요하지 않아. 네. 돈이 뭐가 중요해. 그럼요. 이것도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벌면서 예를 들면 뭐 월에 뭐 100만 벌다가 1000만 원 벌다가 1억 벌다가 10억 벌다가 30억 벌어도 주변엔 100억 버는 사람이 있겠죠. 1000억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끝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채찍질하는 것도 나를 망가뜨리는 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벌이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맞아요. 근데 어느 그까지는 정도에서는 훨씬. 거기서부터는 만족을 하는 거. 그 옛날 어느 책이었나 그 행복이라는 게 결국 바라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의 그 조화인데 거기서 이 자기만의 기준을 안 잡으면 이 끝없는 게임에 들어가는 느낌? 그쵸. 그 예전에 미국에서 했던 되게 유명한 연구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연구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연간 소득 7만 달러 정도까지는 네, 수익에 비례해서 행복도가 늘어난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비례하지 않는다. 근데 그 연구하면 또 업데이트 됐잖아요. 그쵸. 업데이트 됐는데 계속 비례한다라고 또 나왔어요.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한 뭐 월 6천이었나 7천이었나 그러니까 연봉에 이렇게 간다는 거였는데 이제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되게 지금에 만족하지만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막 사람들이 그럼 너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노력과 성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고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균형 잡는 거를 내가 추가로 도전을 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온 그 삶의 모드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은 고꾸라지는 사람들을 저는 계속 만나고 있고요. 열심히 달려서 분명히 어느 정도에 올라왔을 때 약간 어쩔 수 없이 모두 변화의 순간이 옵니다. 이게 우울증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해석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전에 칼 융이라는 되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이 40쯤이 되면 마음에 지진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20, 30대까지는 남들이 바라는 대로 부모와 사회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만 살아오다가 한 40쯤 되면은 이거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마음에 지진이 오고 그때 우울증도 올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필요해서 온다고 봤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이대로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와르르 무너뜨리고 새로 쌓는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린 후에 더 잘 살아요. 내 전의 삶의 방식이 약간은 비틀어져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약간만 더 균형 맞추면서 살자라는 메시지를 알게 된 분들은 확실히 더 잘 삽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자존감과 자신감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과 성취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노력과 성취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세발탁자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노력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분들은 작은 성취, 최대한 작은 성취를 꾸준히 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존감이 안 높고 공허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무기력하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위한 시간이 내 삶에 있는가? 성취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시간이 내 삶에 있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내 삶에 약간이라도 넣어주면 균형이 맞을 겁니다. 나머지 자기 안정감과 자기 조절감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워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성격이 아까 전에도 이제 기질을 한 게 자극축성, 위험 회피성, 사회적 민감성, 인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격이 바뀌기도 하는지 노력으로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변하죠. 변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도 내로남불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말 우리 되게 많이 쓰거든요. 사람 쟤 변했어 라는 말 되게 많이 쓰면서 사람 잘 안 변해라는 말도 동시에 씁니다. 맞아.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야, 쟤 변했어 라고 성격 변했어 라고 하면서 막 누가 좀 변해려고 하면은 야, 사람 잘 안 변해라는 말 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의외로 좀 변해요. 의외로 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기질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다른 경험들을 덧칠해 준다면은 분명히 성격이 변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10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저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죠.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선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몇몇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진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완벽한 한량이었을 것 같다고 좀 너무 나태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 몇 년에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저도 변한 거죠.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요것만 하나만 덧붙이면은 우리가 흔히들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회피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맨날 이제 남들이 보는 게으르고 도망쳐 다니는 사람일 거고, 남 탓하는 방어 기제 쓰는 사람은 맨날 남 탓하는 미성숙한 사람일 거고, 유머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막 되게 힘들 때마다 웃으면서 오히려 더 힘내는 사람으로 보일 거고, 이 방어 기제라는 게 자신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근데 방어 기제라는 게 어릴 때부터 사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부모님 보면서 따라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요거를 선택해서 쓰기 시작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럼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는 사람인가? 방어 기제를 뭘 쓰고 있었나를 알아차리고 약간씩 바꾸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면은 사람 무조건 바뀝니다. 그래서 저랑 몇 년째씩 상담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대다수가 사실은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바뀌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질에 인내력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노력도 재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장님 어떤 말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굉장히 노력파였는데 노력하는 게 지금은 좀 예전보다 쉬운데, 왜냐면 노력도 약간 습관이 되니까 예전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던 건데, 노력도 재능이다라고 하면 어떤 약간 제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처음 다 미술을 하는 초등학생 애들에게 부서 한 자를 던져줘도 그림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하는 친구, 재능 있는 친구는 그 과정이 재밌겠죠. 얼마나 노력이 다른 사람 대비 쉽겠어. 그렇죠. 근데 처음에 너무 못하는 친구야. 그럼 그 친구 노력이 얼마나 힘들겠어. 몇 배로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에게 노력도 재능이야? 이런 거는 야, 이거 2차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근데 원장님 생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 노력은 재능인가요?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근데 이 타고난 기질, 인내력이 타고난 기질인 건 맞는데, 김 작가님은 혹시 취미나 아니면 게임 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은 테니스랑 러닝 합니다. 그럼 테니스는 혹시 얼마 동안 하셨어요? 쳤는지 이제 한 1년 반.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취미를 뭔가 계속 새로 찾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 하면 쭉 하시는 편이에요? 하나를 하면 쭉 가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타고난 인내심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게임하는 거나 취미 활동하는 거 보면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들 공부하는 거 보고 거기서 애가 인내심이 강한지 아닌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게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 하나 하면은 저는 1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고나게 딴 거 하기보다는 하나 파고들면은 인내력이 좀 있는 편이죠. 쉽게 안 질리고 하나를 꾸준히 하는 편인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한 거를 이제 사실은 결혼 전까지 정말 남들이 아직도 하냐 할 때까지 했으니까, 물론 그 때문에 좀 삶에 지장도 있었지만 다른 게임 되게 재밌는 게 있어 보여도 저는 별로 재밌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농구를 이제 어릴 때 했던 거를 지금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것도 하나 하면은 끝까지 그냥 가요. 근데 다른 친구들 예를 보면은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게임 나오면 요걸 해보고 싶고, 또 이거 재밌어 보이니까 요걸 해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는 어떤 인내력의 기질이 높다기보다는 자극추구성 쪽의 기질이 높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절대 아닌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누가 봐도. 근데 그거를 10년, 20년째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게 현명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극추구성이 높고 인내력은 약간 낮아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약간 키워놓고 적당한 시기에 손절하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아이가 혹은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질에 맞춘 직업과 진로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거. 딱 좋아 보이는 것만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기질이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그에 맞는 교육과 진로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성격도 보면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고방식도 일종의 습관이라서 습관이 잘 안 바뀌잖아요. 바꾸려면 바꿀 수 있긴 한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몇 년간의 상담 치료를 통해서 바뀌는 분도 있고요. 끝내 안 바뀌는 분도 있는데, 진짜 또 재밌는 건, 정신과 의사로서 어쨌든 제가 목격하는 거를 전달드리면 진짜 재밌는 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젊은 여성분이 어머니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둘이 너무 많이 싸우니까 정신과 가서 우리가 누가 문제인지 들어보자 라고 왔어요. 이 젊은 여성분은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생리 전 감정 기복도 너무 크고 해서 당신은 호르몬의 문제가
좀 확실히 보이니까 일단은 누가 잘잘못인가는 제껴놓고 약물 치료를 합시다라고 여성분을 좀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어머니는 사실 평생 저 성격으로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냐, 사실 어머니와 화해하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그냥 내가 독립하는 대로 돌려라 라고 가이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려놓을 때도 됐다, 포기할 때도 됐다라는 쪽으로 가이드를 한 거죠. 근데 그 어머님께서 애가 이제 약물 치료 시작한다는데 나도 그러면은 똑같이 응원하는 의미에서 나도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약을 드릴 수가 없다. 이게, 그렇게 쉽게 처방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나도 그래도 항상 뭔가 짜증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오기 힘들었던 거 아니냐. 나도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약물을 줘봐달라. 라고 해가지고, 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한 달치 처방을 드렸어요. 항우울제만 딱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한 달 뒤에 오셨는데, 그 표정 자체가 너무 변하신 거예요. 표정 자체가 너무 그냥 웃음상, 그냥 밝음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걸 먹었어야 됐는데, 한 달 동안 딸이랑도 안 싸우고, 남편이랑도 안 싸우고, 교회 사람들이랑도 안 싸우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해졌다. 나 이제 그냥 꾸준히 처방 받으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흔히들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전후에 지내고 나면은, 사람이 진짜 호르몬의 노예구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진짜 호르몬의 노예예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내 뇌의 호르몬 시스템이 안 받쳐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약팔이도 아니고 모두 다 약 드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큰 도움 받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뇌 호르몬에 의한 건지 살아온 방식에 의한 건지 이분의 뭐 자존감이나 애착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건지 환경에 의한 건지 다 복합적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고 환경도 바꾸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참 복합적이죠.